나는 사실 잘 모르겠음. 08 하락, 09 반등 후 14까지 하락한 건 다들 알 텐데 네. 그러면 22 하락, 23 반등 후 계속 하락세 지속될까? 이성적으로는 계속 하락세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슬슬 호가 조금씩 올라가고 부동산에 사람들 많아지고 하는 거 보면 감성적으로는 마음이 급해진다. 참고로 주택 구매해야 하는 무주택자다.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2008년도, 9년도에 반등 후 2014년까지 했던 거는 저도 인정. 근데 그게 꼭 2022년도에 똑같이 재현하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때인 거고. 그러면 그때랑 똑같이 과거가 그대로 다습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왜 2014년까지 그 부동산이 안 올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근데 사실 그 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급등했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사실은 공급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공급이 그 반값 공급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위례 신도시도 다 공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동탄, 이기 신도시 동탄, 그다음에 미사 간변도시, 그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생각해 보세요. 보금자리 주택. 근데 그게 분양가 자체가 4, 5억대였으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반가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얘기였잖아요. 반가 아파트. 그러니까 뭐 세곡동,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기억나시죠? 하남 미사. 그리고 위례 신도시 마곡지구, 동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게 마무리됐던 시점이 거의 2014년 15년도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공급 물량이 저가, 거의 반값에 공급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14년도까지 오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렇게 공급이 되는 지역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지, 신도시급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있긴 한데 그것도 2030년까지인 거고, 그 공급량이 그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이나 미사 간변도시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위례라든가 이런 만큼의 공급량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그 집값이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랑 뭐 집값에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금리도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이제 금리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그때 집값이 떨어졌던 이유가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근데 금리가 지금 물가가 잡히니까, 미국 물가가 잡히니까, CPI 지수가 이제 잡히니까, 정점을 찍었으니까 더 이상 금리가 올리지 않을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주식이나 이런 게 좀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 악재는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는 보합이나 오를 여지가 더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아는 게 선행지표가 주식이고 후행지표가 그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은 어떻게 되고 있죠? 주식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초에 뭐 역대급 상승이잖아요. 1월달 기준. 외국인들 지금 얼마나 사고 있냐고요. 외국인들. 그것도 선행지표인 지금 주식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여기서 이제 디커플링 돼서 떨어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르는데 부동산이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떨어지려면 주식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논리가 세 번째. 네 번째, 환율도 지금 여러분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1200대입니까? 네. 그 환율 뭐 고점이다 이럴 때 한 거 비해서 지금 굉장히 안정되고 있거든요. 환율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 자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냐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미 많이 이제 소강 상태로 다 접어들었고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됐고 이제 경기가 좀 더 살아날 조짐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된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건 대드기 바운스가 아니다. 항상 그 부동산 강사들이 강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얘를 왜 드세요? 예. 네네네. 이게 매매가구 전세가다. 네, 매매가구 전세가다. 근데 이게 매매가가 올라주려면 전세가가 따라 올라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게 원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올라줘야지 올라준 게 맞죠. 근데 이게 저는 디커플링 될 수 있다고 봐요. 왜 디커플링 될 수 있냐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거나 좀 떨어지더라도 매매가는 오를 수 있다. 이게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도 매매가는 그대로였는데 전세가만 계속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집 사면 안 된다는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지금 전세 사면 안 된다. 그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세 때문에 내가 전세금을 날릴 수가 있다. 요즘 빌랑 사건도 많잖아요. 빌랑 사건. 그러니까 전세를 안 하고 차라리 월세 살자. 그리고 내가 금리의 영향이 좀 더 큰. 금리 영향도 있고. 왜냐면 저는 금리 영향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건데, 저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전세가가 올라 매매가 오르는 게 많지만 그게 꼭 반드시 똑같이 작용되지는 않을 거다. 이번엔 좀 다를 거다. 그래서 전세가가 내려가더라도 매매가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확증 평양인 거예요. 전세가가 무조건 올라야지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보통은 이제 좀 갭이 붙어줘야. 네. 따라 붙으니까. 이렇게 좀 밀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면 지금처럼 완전히 매매 가격이 폭락했으면 전세가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가랑 매매가랑 좀 탈동조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는 B다, B는 C다, 1대1은 2다. 이게 꼭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아니더라. 우리가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하고, 왜냐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나 이 변화에 따라서 전략도 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갭 투자도 영원한 절대적인 투자법인데 사실 그게 아닌 게 요번에 판별이 났잖아요. 근데 그 갭 투자에 대해서도 맹신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게 최고다,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물려 있습니다. 다 물려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꼭 절대 법칙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가 전세가가 올라줘야지 매매가도 같이 올라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고가 너무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경직돼 있다. 경직돼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온 질문 이제 말씀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네. 변수가 복잡계로 형성되는 투자 시장에서 과거 자료는 참조만 하시되 미래는 대응에 의지 섣불리 과거와 같다고 판단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분 누구죠? 이름이 뭐세요? 강필님. 이분 투자 많이 해보신 분이네.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떤가요? 강남 공급은 좀 있다. 네네. 이 얘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게. 강남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만 매매가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매 가격은 오히려 좀 더 보합이거나 오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갑자기 매수자분들이 집을 보러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혹시 매수자분들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매도자의 입장에서 조이스님이 이제 매도자의 입장인가 봐요. 매도자가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급하지 않으시면, 제 생각은 이 방송 보시면 또 이게 또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지 말라고. 네, 조금 더. 네, 왜냐면 호가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집을 빨리 처분하면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다. 오르기 전에. 그럼 빨리 처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손해보고 판더라도 하더라도 더 좋은데 상급지를 잡을 수 있다면 그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라고 답변 드리긴 힘든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가격 회복하기 어렵겠죠,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전고점 가격을 회복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저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고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근데 그게 말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다만 이런 거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언젠가는 전고점을 뚫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언제 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모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바닥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탐욕이야. 거꾸로 뒤집으면 21년 고점에 물린 영끌이 포지션이고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면 지금 사는 게 맞지.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지금 살아라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무서운 댓글도 있습니다. 낚싯바늘 끝에 미끼가 참 먹을만하게 흔들리는 거지. 네. 항상 덥석 무는 건 우리들이다. 네. 항상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러신 분들 치고 제가 이렇게 부자인 분은 못 봤다. 다들 힘들게 사시더라.